반장들 반가워요. 고반장 오늘도 웃을 거예요? 좀 참아요. 11월 2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반장, 어제 이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뭐 이제 민생 법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처리할 게 많은데 국회 분위기 좋습니까? 일단 뭐 오늘 오랜만에 일하는 국회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네. 곳곳에서 신경전도 벌어졌는데요. 네. 특히 이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놓고 이 범위와 시기, 여야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서로 해석이 다른 거군요. 네. 신반장, 네. 오늘 조금 전이죠. 조금 전에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가? 네, 경사노위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사실 경사노위가 대통령의 자문기구지 정책 실행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사회적 대화기구죠. 그렇죠. 근데 문 대통령이 이 경사노위의 결정에 대해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담보하겠다.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군요. 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만 참여 주체들도 책임성을 좀 가져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저도 신반장한테 힘을 실어주잖아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내년 봄이죠. 내년 봄 예정된 독수리 훈련. 그러니까 독수리 훈련이 뭐냐면요.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입니다. 독수리 훈련을 그 범위를 축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어디까지 축소할 거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다만 조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미군 전략 무기가 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상륙 훈련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이 직접 뭐 그런 얘기를 밝힌 것은 지금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 27일에 열린다 안 열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북미 간의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군 측에서 그러한 그 외교적 노력을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걸로 보입니다. 어제 저희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관련한 얘기를 다루면서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은 한 가지 옵션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일단 일본 측과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여러 가지 이제 옵션 중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국제사회 여성인권운동에 그 남은 돈을 지원하는 방안. 그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런 방안 등 여러 가지 옵션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일단 우리 정부는요. 그 10억 엔 중 남은 금액을 일본에 돌려주는 거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상하위 소득 계층의 격차가 더 벌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액은 떨어졌고요. 반대로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또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그 격차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최악으로 벌어졌습니다. 통계가 발표되자 자유한국당은 그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성이 또다시 입증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청와대도 입장을 냈는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통계청 발표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정상화 합의 이후에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해경군 김씨 개정 논란 속보, 또 사법농단 수사 속보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죠.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곳곳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만 하더라도 적용 범위와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박 시장은 야당을 향해서 정파적 이득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이용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정상화 관련 이후의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과연 이 합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어제 저도 정말 이 방송 준비 긴박했습니다. 오전 11시 첫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오후 3시 두 번째 회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정치부 회의 제작 시간표랑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보면 오전 취재를 하고 국장에게 보고를 하고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 게 대략 10시 반에서 11시쯤입니다. 그런데 11시 회의 결과를 모르니 기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11시 회의가 결렬되고 오후 3시 회의로 이 공이 넘어가면서 제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제 촉과 단연간의 취재 경험,
또 국회 소식통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찍었습니다. 아, 정상화하겠구나. 그래서 이 국회 정상화를 가정하고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 국회 정상화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고반장이 아주 조심스럽게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또 맞췄습니다. 네. 도로또. 아, 그래요? 아무튼, 예, 네. 까먹었습니다. 네. 하여튼 합의했다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상하네, 좀. 자, 뭐 자랑은 아니고 그만큼 어제 하루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합의의 핵심 바로 이 채용 비리 후 국정조사였습니다.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어제 하루 아주 신경전을 벌이다 합의를 이룬 건데요. 일단 서로 우리가 더 양보했다.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홍영표 대표께서는 연말 국회에 많은 내용을 자기네들 주장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좀 노력이 제가 너무 많이 양보했죠. 정기국회가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고, 특히 뭐 예산안은 헌법에 정해진 법정 기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국회가 더 이상 하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여당이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한 발씩 양보를 하는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국회가 정상화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누가 더 양보를 했던 간에 어쨌든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서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국회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각 상임위 그동안 밀렸던 법안 심사, 예산안 심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진 건 아닙니다. 어제 여야 합의안의 핵심 바로 이 채용비리 후 국정조사였는데 국정조사의 범위 그리고 시기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합의안 발표에서도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범위가 2015년 이후라고. 2015년 1일 이후 발생한 제가 이제 2012년 13년 사이에 빠지는 거예요. 가운데도 그 전에 뭐 문제 있는 부분은 검찰 수사를 이미 다 통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질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이후 수사에서 2015년 이후에 비리를 발견되면 그 부분 당연히 가운데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그거는 이제 발생한 저희가 부분. 일단은 뭐 무제한으로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시점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의당은 2015년이라는 시점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런 시점에 대해서 5당이 앉아서 2015년 이후 거부터 하자라고 합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5당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는 강원랜드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채용 문제 전반을 다루기로 했다. 이렇게 분명히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의 희망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2015년이라는 시점이 왜 중요하냐? 사실 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 고용 관련 의혹이 국정조사에 포함되는 게 탐탁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당내 의원 여럿이 관련 채용 청탁 의혹에 연관돼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의 주장으로 강원랜드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게 됐고 대신 시기를 2015년 이후로 한정해서 해당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빼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오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요, 강원랜드처럼 2015년 1월 1일 이전 상황까지 봐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다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예산안 심사도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 엊그제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뭐 조속 심사를 우려하는 건 뭐 당연한데 회의를 신속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하면은 아직은 뭐 그렇게 졸속이라고 비판을 듣지 않을 만큼 아직은 시간은 된다. 저는 그렇게 그냥 애써 합리화하면서 하여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산안 조정소의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김성태 대표가 소위 정수 이 큰 걸 양보하는 바람에 제가 김성태 대표한테 내가 어젯밤에 내가 난리를 쳤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홍영표 대표님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이 자유한국당의 전략 정신 따라갈 수가 없어. 홍 대표니까 이제
그냥 이 눈이 빨간 충혈이 막 고생이 많이 제가 자연스러워. 좀 있으면 또 우리 위원장님 눈이 또 충혈되는가? 자, 끝까지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야가 우리나라 내년도 살림 잘 꾸려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회 이야기 들어가서 마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 정상화 첫날 현안 놓고 여야 신경전 치열. 네, 어제 고 반장이 이제 국회 정상화 찍어서 맞췄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 양 반장, 보통 다른 반장들은 두 가지 경우를 다 준비하지 않아요?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쵸? 잘못한 거죠. 찍어서 한쪽으로만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사과드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됐습니다. 됐어요. 왜 그래요? 근데 무슨 갑질하는 것 같잖아요. 저기 국정조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하지 마요. 왜 그래요? 자, 처음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게 이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박원순 청문회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죠, 양 반장.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요, 자꾸. 그렇습니다. 예. 이 보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국정감사 당시에도 서울 이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아시다시피 집요하게 제기한 바 있었죠. 이 서울교통공사의 상위 기관인 서울시도 당시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야당은 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걸로 자명해 보이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여당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결정을 존중한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는 이제 날을 세웠는데요.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진실이 아닌 저 박원순을 겨냥한 정치 공세를 일관했다. 민생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정파적 이득을 위해 국정조사를 이용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민생 현안이 시급한 당의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박 시장이 곤란하게 됐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오전 당회의에서 야당이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고용세습이나 채용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다면서 이 국정조사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정부와 여당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용납할 어떠한 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 시장 입장 관련해서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또다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면서 여당이 동의하고 정의당 등 야사당이 동의한 국정조사에 왜 유독 박 시장만 발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측근인 홍위병들을 내세워서 집권당 지도부와 야당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본인이 직접 돌격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도 주장을 했고요. 또 박 시장 본인께서 감사원 감사를 자청했고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마당에 국정조사에만 왜 이토록 반발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박 시장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오늘 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일부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해달라 이런 취지의 소송을 낸 건데 소송 결과는 각하네요. 각하.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6년 이른바 이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이것을 두고 일부 공채 직원들과 입사 탈락자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건데요. 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은 노사 간 합의 등에 의한 것이라면서 서울시에 의해 위임 행사를 한 게 아니라서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입사시험 수험생이 침해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간접적이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어제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가 나온 이후 어제도 이제 정치권의 반응이 부분적으로 나왔는데 전반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요? 예, 물론입니다. 우선 민주당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면요. 화해와 치유 대신 불화와 상처만 안긴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잘못된 협상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위안부 합의 이행만 주장할 게 아니라 진정한 사과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요. 논평을 통해서 화해치유재단은 전 정권, 박근혜 정권 무능의 산물이었다면서 이 갈등 상처 재단이 된 화해치유재단의 공식 해산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각각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재단 해산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당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재단이었다. 출연금 10억 엔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원점 재검토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만 한국당은 입장을 좀 달리했는데요. 논평을 좀 살펴보면요. 이 해산에 이르게 된 그동안의 과정을 언급한 뒤에 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지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이 한일 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도 함께 고려하면서 슬기롭게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 해산에 따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아무래도 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맺었던 합의이다 보니까 다소 좀 무미건조한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한 그 논평이 나온 이후에 다시 추가 논평을 내긴 했더라고요. 그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또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일본의 반응은 좀 더 추가로 나온 게 없어요, 고 반장? 네, 일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집권당인 자민당은요, 오늘 회의를 열고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는 한일 간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하도록 일본 정부에 당부하는 한편 일본 외무성과 관계 부서가 함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한국에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의에서는 이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소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간 국회 정상화 다음 날의 모습을 보면은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그 합의된 내용을 갖고도 또 해석이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무튼 국회 상황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국회 정상화 첫날 국정조사 놓고 여야 신경전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최상위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닻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오늘 오후 공식 출범식도 가졌죠. 하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반발해서 이에 불참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산하위원회를 통해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뿐 아니고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또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 또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사노위는 고용정책, 국민연금 개편 등 각종 핵심 현안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습니다.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합니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경사노위의 참여 주체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양대 노총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계, 그리고 경총 및 중소, 중견기업을 포함한 경영계, 그리고 정부와 경사노위, 공익위원 등 총 18명인데요. 오늘 회의엔 17명의 위원만 참석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지금 탄력근로제 확대를 노동계를 겁박하며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다시 기계를 멈추고 일선을 멈춰서 노동법 개혁을 멈출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추진!
경사노위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탄생한 노사정위원회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 법제화 등을 담은 타협안을 이끌어냈죠. 박근혜 정부 때도 소위 노동개혁의 방침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가 된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노동계에선 민주노총은 빠지고 한국노총만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일었었죠. 그런데 이후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방안을 담은 정부의 이른바 2대 지침 시행에 한국노총이 반발하면서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자, 이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사회적 대화 복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노사정위에 비정규직, 청년, 소상공인 등 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경사노위를 새로 만들었고요. 지난 1월엔 문 대통령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촛불 민심을 공유한 현 정부와 민주노총이 서로 등을 돌릴 거라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차담에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태일 일기 표구본을 대통령께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향점이 일치하는 만큼 첫걸음을 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안착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하지만 고용지표 악화라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정부로선 노동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고, 이 민주노총은 여당인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급변한 정부 여당과 노동계의 관계는 임종석 비서실장 발언에서도 읽혔습니다.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떤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이런 결단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야정 협의체가 뇌관인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합의했지만 여권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규탄하는 한국노총의 집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거죠. 박 시장은 본인을 노동존중 특별시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울시 얘기 좀 해도 됩니까? 네. 그야말로 노동존중시라는 노동존중 특별시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펼쳐왔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노조를 만드는 것도 노조 활동을 하는 것도 편한 그런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앞서 야당 발제에서도 들었지만 지금 서울시 국회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편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박 시장이 비정규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건 맞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3인 3색 첫 선거운동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환경 우선이었습니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를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지하철 끊어지고 나서 새벽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청소 노동자들 제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네, 오랜만에 보는 정 반장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보고 싶은데요. 혹시 너무 잘 지내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죠. 예.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민주노총 불참 아쉬워 투쟁 아닌 양보해야입니다. 정말 정반장 오랜만에 보네요. 네. 자,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임종석 비서실장, 또 아까 보니까 김수현 정책실장도 나오고 윤종원 경제수석도 있더라고요. 자,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최 반장.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출범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이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 위원회의 합의가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다해 보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면서 다만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는 이 책임성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 민주노총 불참에 대해서도 직접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당부합니다.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타협도 어렵고 이행도 어렵습니다. 서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특히 이번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직접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이 탄력 근로제,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 이런 등등의 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회 현안들을 이 경사노위 틀 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출발선을 그어준 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위촉식 직후에 위원들끼리 1차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의제로는 이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을 참여시키는 방안 또 이 탄력 근로제 등을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 구성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신반장, 조금 전에 이제 양 반장이 첫 회의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저희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죠. 네,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문성현 위원장 일자리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에 깊은 책임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민주노총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가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 탄력 근로제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실무진끼리 논의해서 이 다음 주 초에 준비위원회를 만들겠다. 거기서 논의를 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에 대해서 경사노위 참여는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운하고 안타까워도 참여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사는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함께 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룬 합의는 우리 사회의 최고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이 포함된 사회적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문성현 위원장도 민주노총이 포함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지금 정부로서는 아까 물론 이제 민주노총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도 최근에 내비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요. 당근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일단 전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신반장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정부는 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이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합법화 등 노동계 요구를 수용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ILO 협약 국회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공약 실행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령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교조 합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당정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 6월에 있을 ILO 창립 100주년 기념총회 전에 정교조 법외노조 처분 문제가 합법화 방향으로 결론 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참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현대자동차 협력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의 친인척 40여 명이 특혜 채용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어제 민주노총의 입장을 저희가 간단히는 소개했는데 그 반론이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이 하태경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을 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에 이 현대차 계열사인 A사가 있습니다. 이 A사 노조조합원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약 30명을 추천을 해서 입사시켰다라는 건데요. 또 우선순위 조합원 자녀 등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이 화이트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우선 채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또 주장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자료에는 고용세습 명단과 그 명단에는 추천인 그리고 취직한 사람 둘 다 들어있고요. 또 고용세습의 우선순위 기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아마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지금 파업할 때가 아니라 이런 적나라한 고용세습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해당 노조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 민주노총 측에서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악의적이라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노조의 입장도 나올 겁니다. 나중에 반론을 소개해 주고요. 외교안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는 언급했는데 매년 봄에 실시하는 한미 독수리 훈련을
내년에는 축소해서 운용하겠다라는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내년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독수리 훈련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올해도 이 지난 4월 훈련을 실시할 때 북미 정상회담을 감안해서 기간을 축소해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외교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재조정하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북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국방부도 내년도 연합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서 안보 상황을 고려해 한미 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훈련 규모를 조정한다는 게 핵심이 전략 무기를 동원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네.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군 관계자들은 비원비 전략 폭격기, 핵 추진 항공모함과 전략 핵 잠수함 등의 전략 무기가 이번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또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상륙 훈련도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에서 나온 카드이기 때문에 협상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5개월 이상 남은 훈련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미국이 선제적으로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한미 워킹그룹 회의 폼페이오 장관 발언을 통해서 이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I do hope that there'll be a summit between the two leaders early in 2019. There's no time frame. We don't want to set a date certain, but that framework is still being built out and the discussions continue. 어제도 저희가 간단히 예고로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남북이 정전 협정 후 65년 만에 한반도 중앙을 잇는 전술도로 그걸 오늘 연결을 했죠. 네, 남북은 이 전술도로를 이용해서 이 화살머리 고지에 묻힌 6.25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GOP 철책으로부터 군사분계선까지 1.7km에 걸쳐서 이 방탄 굴착기 등을 동원을 해서 길을 냈고요. 북한도 북측 철책에서 MDL까지 도로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남북이 전술도로를 개설하는 작업 사진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게 이 도로 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 인원들이 MDL 인근에서 만나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저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네요. 그 서로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작업이 진행됐다면서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이 한 장 더 있는데요.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두 번째 사진은 우리 군 장병 10명, 10여 명과 북한군 장병, 방병 10여 명이 군사분계선이라고 적힌 노란색 표지판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집결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군 병력 뒤로는 도로 개설에 투입된 굴착기와 불도저도 저렇게 보이고요. 또 다음 사진에서는요. 이 북측 지역에서 작업 중인 북한군의 모습도 저렇게 보입니다.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소속 군인이 이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의 사진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장면이네요. 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은 장면도 인상적이지만 조금 전에 봤던 사진도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사진이면 틀림없네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해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주 파면에 휩쓸린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에 의해서죠. 하 최고위원은 이 지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부인 김혜경 씨 관련한 거짓말을 반복했다면서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또 다른 정치권 뉴스를 양 반장 발제해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자 봐라, 이래도 내 아내가 해경군 김씨냐 하면 곧바로 그 제보 내용을 반박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면서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 이 지사가 내놨던 회심의 카드, 그러니까 부인 김혜경 씨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친정어머니 생일 파티를 하고 있던 그 시각, 해경군 김 씨가 게시물을 올린 시간대를 서로 비교하면서 아니 트위터에 미치지 않고서야 생일 잔치 와중에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트위터를 하고 있었겠느냐 했죠. 자, 그런데 어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이정열 변호사 뉴스룸에 출연해서 그 대목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트위터 본사 시간이 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게 미국 시간입니다.
아, 트위터 본사가 있는 미국의 시간이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예. 그러니까 저 시간대에 지금 생일 시간대가 잔치를- 다르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자, 생일 파티 사진 속 2016년 12월 18일 저녁 6시 17분과 해경궁 김 씨가 올린 저 오른쪽의 트위터 2016년 12월 18일 오후 그러니까 저녁 6시 37분. 자, 이게 동시간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미국 현지 시각이라는 거죠. 자, 미국 현지 시각을 우리 시간대로 환산을 하면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논리를 빌리자면 김혜경 씨는 이 친정 어머니 생일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 날 이 트위터를 올렸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지사 과거 발언 하나가 오늘 새삼 주목을 받고 있더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사고를 치면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전화기 산 이후로 무엇에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절대 뺏기면 안 돼요. 네? 자, 이재명 지사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쪽에서는요, 바로 이 강연 내용이 뭔가 좀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해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인지 아닌지를 너무나 간단하게 확인시켜줄, 하지만 지난 4월 경찰 수사가 시작될 즈음 기기 변경을 통해서 지금은 어디에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그 김혜경 씨의 아이폰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8년 2개월간의 도피 생활 끝에 최근 붙잡힌 이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제가 전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자신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최규성 전 민주당 의원, 지금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혐의를 술술 불던 그 입을 걸어 잠궜다는 소식입니다. 자, 최 전 교육감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이유, 뭐 인지상정이긴 합니다만, 동생을 생각하는 합니다만, 자,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본인의 문제입니다. 자, 최 사장 이 사장 취임 직전까지 한 태양광 회사 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뭐가 문제인데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농어촌공사는 지금 전국 저수지에 무려 7조 5천억 상당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농어촌공사 사장이 직전까지 태양광 업체의 대표였다. 자, 그러면 아니 지금은 회사 관뒀다는데 이젠 괜찮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면면을 보면 최 사장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지금 현 대표이사, 또 그리고 최 사장의 아들이 이사입니다. 자, 지역 정가에서는 심지어 최 사장의 노후 대비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요. 자, 논란이 커지니까 최규성 사장 오늘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자, 회사 매출액이 3천만 원이 채 안 되고 태양광 관련 실적도 전혀 없다고 말이죠. 특히 우려하는 이 농어촌공사와의 거래도 없다고 말도 했습니다. 자, 농어촌공사의 사업 발주는 법에 따라서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장이라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야당에서는 바로 반박을 하더군요. 농어촌공사 계약을 따낸 어떤 회사가 최 사장 내 회사에 하청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이죠. 자, 보도자료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인지는 좀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의 손녀, 그리고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의 초등학생 딸이 50대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을 한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큰 파장을 낳고 있죠. 뭐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도 실검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던데,
이미 많은 분들이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녹취록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그 텍스트 기사로 처음 접했는데요. 기사 소제목을 봤더니 네 아빠 엄마가 교육 잘못시켜서 네가 이상했던 거야 라고 돼 있길래 기사님이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애한테 뭐 그런 말을 또 했을까 싶었는데 막상 기사를 읽어봤더니 놀랍게도 이 발언의 화자는 그 초등학생이었더군요. 자, 뭐 어쨌든 운전기사 김 씨 방 대표 측에 음성 파일을 건넨 뒤에 사과를 받았지만 채용된 지 석 달 만에 이렇게 해고를 당했다고 하죠. 자, 방정호 대표 측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운전기사 김 씨가 해고된 것은 근무 태도 미흡 때문이고 방 대표 측을 협박할 동기를 갖고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했다. 또 이를 맨 처음 보도한 미디어 오늘 측에는 미성년자 아이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도 목소리를 공개해서 아이를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보도다라면서 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얘기했던 방정호 그 TV조선 대표가 사퇴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죠. 사과문도 냈다면서요.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네, 됐죠. 방금 사과문까지 나왔는데요. 네, 사과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요. 네.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 제 자식 문제로 무리를 일으킨 점 고개 머리 숙여서 사과드린다. 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절 꾸짖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에게 폭언을 당한 운전기사분께도 이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TV조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정두원 전 의원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찌됐든 경찰 수사 이후에 밀리고 있는 건 분명하다. 또 권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박해받는 차기 주자로 아마도 자기를 자리매김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은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이재명 지사가 그 제기되는 의혹을 하나하나 지금 반박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발제에서 나온 것처럼 해경궁 김 씨가 글을 올린 시각이 미국 현지 시각이라는 반론에 대해서도 이 지사 측 재반론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바로 이 지메일, 다음 메일에 이어서 네이버 메일에서도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계정 흔적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궁차사 그러니까 이 해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이 이제 이 김씨 소유로 추정되는 네이버 아이디로 작성된 댓글 1,955건이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들이 찾은 네이버 아이디가 LJM KHK 631000 이 김혜경 씨 소유로 보인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잠깐만. 그러면은 앞서 지메일 그리고 다음 메일 아이디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신반장? 네, 제가 이 칠판을 들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언제 준비했어요? 네, 준비했죠. 네. 네. 앞서 이 지메일과 다음에서는 이 앞에 LJM이 없는 KHK631000을 썼습니다. 뭐 네이버에는 그 앞에 이 LJM이 추가가 된 건데 느끼셨겠지만 이재명 지사의 영문 이니셜 이름을 따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김혜경의 영문 이름 이니셜과 631000이 합쳐진 뭐 아이디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 지난 4월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아니죠. 국장께서 잠깐 지금 딴짓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예, 네. 나 아까부터 미안해요. 궁금했는데. 그러실 수도 있죠, 뭐. 왜 그래요? 이거 뉴스를 좀 지시하느라고. 저게 63100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63100.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지사의 생년월이 63년 10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6310까지는 뭐 설명이 되고요. 이전에 그 이 지사가 직접 이메일 주소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지사 본인도 이니셜과 생일을 조합해서 아이디를 그냥 LJM631000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궁차사가 더 의심하는 건 바로 이 네이버 계정 LJMKHK631000 역시 지난 4월에 탈퇴 처리가 됐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 4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4월 물어보려고 4월 신반장이 말하는 거 보니까 뭐 방금 국장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 이재명 지사 소식을 좀 전하다 보면 4월이 자주 언급이 되잖아요. 이 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 바로 4월입니다. 또 다음 이메일 계정이 이재명 지사 성남 자택에서 삭제됐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의혹을 규명해줄 핵심 단서인
이 김혜경 씨의 이 아이폰의 그 기기 변경이 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궁찬사에서는 메일 계정이 삭제되거나 아이폰이 교체된 시점이 자꾸 겹치는 거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역시 이재명 지사 측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나저나 이재명 지사 측이요. 그 해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서요? 예, 지금 국장께서 진행도 하시면서 그만해요. 진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꾸? 그러시겠죠, 당연히. 네. 근데 아무튼 지금 멀티플레이를 하시고 그래요. 계기 때문에 저는 이해합니다. 네, 양 반장 말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이어가요, 그냥 얘기로. 예, 앞서 뭘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변호인, 해경궁 사건 관련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수원지검 이 공안부장 출신의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서 수사를 하는 곳이 바로 수원지검인데요. 바로 그 수원지검에서 공안부장을 지냈다는 거죠. 이번에 새로 그 이태영 변호사가 말이죠. 때문에 이 지사 측을 비판하는 쪽에선 혹시 이 지사가 전관 예우에 덕을 보려는 거 아니냐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지사 측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본인의 자유니까요. 그렇죠. 그런 해석이 나온다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재판 때 말고는 공개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한 언론 카메라에 오랜만에 포착이 됐다고요? 네, 그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다음에 지금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넷 매체죠. 더 팩트 이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 경기도 외곽의 한 캠핑 용품점에 저렇게 들러서 쇼핑을 하는 모습이 잡힌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모자, 또 선글라스, 조끼를 입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주변 시선을 좀 의식한 옷차림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안전지사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알겠는데 모르고 지나치면은 또 안전지사냐?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근황을 묻는 저 더 팩트 취재진에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내와 둘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을 하고 또 곧장 자리를 또 떴다고 합니다. 네. 자, 마침 안전지사 그 사건 대책위가요. 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저희가 소개하지 못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29일부터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시작되는데요. 1심 재판부가 안전지사의 진술 번복이나 휴대폰 폐기 정황에 대해 따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안전지사를 직접 신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이 1위를 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고반장이 설명해 볼까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룹 방탄소년단과 함께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 인물 투표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 안에서는 경제 과목 빵점을 받은 마당에 방탄소년단이 1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표라도 밀어주시고 뒤로 물러서시는 것은 어떠신지. 네, 근데 저런 멘트를 웃지 않고 하네요. 김성태 대표가요. 진지하게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타임지가 매해 연말에 정하는 올해의 인물, 이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죠? 네, 그렇죠. 매년 또 투표를 해서 선발을 그러니까요. 하고 관심이 많은 건데 지금 현재 BTS가 1위, 또 문 대통령이 2위,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등이 선두 그룹이라는 건데요. 결국 타임의 올해의 인물 투표를 끌어들여서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기자들에게 나 말고는 올해의 인물 1위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장담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연말에 대통령에 당선되고요. 또 올해의 인물이 된 적이 있죠. 글쎄요. 또 될 수 있을까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타임지 편집국에서 정하는 거죠, 양 반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BTS 얘기가 나온 마당에 잠깐 이 얘기도 좀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스티브 유 씨가 새 앨범을 내고 컴백하겠다고 그게 오늘이었는데 그런데 역시나 이 싸늘한 여론 때문에 그 국내 음반 유통사들이 저마다 이 손사래를 치면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스티브 휴 씨의 신곡보다 그 신혜원 반장이 그 스티브 휴 씨 노래에 맞춰서 췄던 그 토끼 춤 있잖아요. 그게 더 궁금해요. 토끼춤은 서태지고요. 유승준은 가위춤. 어제 가위춤이라고 했잖아요. 가위춤. 죄송합니다. 한번 좀 왜 그래요, 갑자기? 한번 보여주실 수 안 돼. 하지 마요. 극장 취임. 안 돼. 하지 마요. 자, 그리고요. 아까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한 저희가 이제 그 발언이 2개가 나갔는데 그 서울시장 때 발언하고 또 서울시장 후보 때 발언하고 자막이 잘못 나갔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끝나고 수정을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하태경, 이재명, 해경군 김씨 허위사실 유포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결 이후 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유보 입장이었던 민주평화당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보수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법관 탄핵안 논의, 또 사법농단 수사 속보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탄핵 검토 결의가 나온 직후 민주당은 당내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에 필요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관 대표회의 자체가 이념적으로 편향이 돼 있고 이 삼권 분립에 위반되는 일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죠. 바른미래당 역시 취지엔 동의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1, 2, 3당의 입장이 나뉠 때는요. 의석수는 적지만 소수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비록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본회의 표결에선 국회의원 한 명당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인데요. 자, 의석수를 기준으로 이론적인 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찬성 입장인 민주당 129표입니다. 그리고 반대는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더하면 142표인데요. 이 정의당은 가장 먼저 탄핵을 추진하자고 한 만큼 5석을 더하면 134표 대 142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원내대표와 당내 의원들 사이에 다소 입장차를 보였던 민주평화당, 오늘 의총을 열고 당론을 확정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거로 볼 때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추진되어야 한다 하는 입장이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어서 저희 당의 입장은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평화당 당론이 정해지면서 찬성표도 14표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148대 142로 역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결 조건인 제적 과반의 2표가 모자라는 셈인데요. 이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과 같은 행보를 하는 비례대표 3명, 그리고 여권 성향의 무소속 3명을 고려하면 통과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석을 보유한 민중당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정치적 판단으로 탄핵 판사의 숫자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재판거래에 관여한 판사들을 예외 없이 탄핵 소추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물론 이건 이론적이고 산술적인 계산이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탄핵안은 표결이 무기명이고요. 사실 또 범여권에서도 판사 출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찬성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법사위라는 난관이 또 버티고 있죠. 여상규 위원장. 지금은 누구를 탄핵해야 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수사가 끝나고 검찰이 기소하거나 또 재판이 마무리가 된 뒤 탄핵을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소 전에 탄핵 그리고 파면이 됐다며 반박을 하고 있죠. 동시에 탄핵 대상도 구체적으로 추려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재판 업무 배제되거나 또는 더 정도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고요. 자, 그러니까 대법원 스스로 징계를 추진 중인 13명은 적어도 탄핵 대상이고 또 이어서 중징계가 나오면 더더욱 분명해진다라는 건데요. 현재 징계 절차 중인 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그리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가 2명입니다.
대법원은 올해 내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 징계 명단을 공개할 전망인데요. 이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사실상 이들이 탄핵 대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엔 문유석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언론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글을 기고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가 쓴 소설도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의 한 장면 보시죠. 이게 판결이야? 이걸 판결이라고 썼어? 당신 판사 맞아? 더 꼼꼼하게, 더 자세히 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죄송합니다, 부장님. 이번 주 선고할 건이 너무 많아서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어디서 변명! 그나저나 요즘은 상 부장님이 안 괴롭혀? 상사법원 전도사 되셨어. 상사법원? 요즘 이쁜데 역전 사업이잖아. 상사법원 신설. 이게 다 걱정해 주신 덕분입니다. 예. 부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 부장판사 이름이 성공충 부장판사입니다. 보건행정처는 이 성공충 판사처럼 문 부장판사가 소설 속에서 고위법관을 출세지향적인 인물로 또 온갖 비리의 전형인 것처럼 모사해 사법부 신뢰에 흠집을 냈다고 문제를 삼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해 본 시간입니다. 최반장의 문학 강의인데요. 이 소설은 픽션, 즉 허구로 꾸며낸 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을 떠올리는 건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죠. 자, 예를 들어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을 읽으면서 우리 신반장은 이 떠나간 님을 일본에 빼앗긴 조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석승 반장 입장에서는 이 님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을 보면서 실제인 것처럼 느끼는 건 전적으로 읽는 사람의 경험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처가 이 문유석 판사의 소설을 보면서 사법부 신뢰를 문제 삼은 건 스스로 뜨끔했던 게 있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화당 법관 탄핵 찬성, 국회 논의 탄력 반나입니다. 네, 문학도인 최 반장의 개인 해석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수능 국어 3등이었죠? 네. 4명 중에 3등. 자, 그러니까 이제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또 정의당이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모은 상태고요.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판사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쉽지는 않겠죠. 두 당이 이제 반대를 하면요. 국회 의석수를 봤을 때요. 다 상황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평화당 같은 경우에는요. 선거제도 개혁 문제하고 이 이슈를 좀 결부시켜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요. 이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장병환 원내대표는 탄핵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원내 수석 부대표도 사법농단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장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탄핵보다 선행돼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핵 추진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일단 평화당은 분명히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강조는 했습니다. 다만 탄핵안이 본회의에 붙여진다면 사실상 평화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당이 주력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당을 다소 압박하는 모양새고요. 이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조건으로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전국의 법학자들, 변호사들도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했습니다. 김호철 민변회장과요,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등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이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이 재판을 주관하는 상황은 정의에 반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을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길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탄핵에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들은 전국 631명의 학자와 변호사들이 뜻을 함께한 이런 의견서를 국회 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네, 저희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 의견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내일 국회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또 출석하지 않습니까? 관련한 질문이 많이 나올 거고
어떤 형식으로든 답변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이 속보는 내일 다시 한번 다뤄보고요. 그런데 사법개혁 추진단 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현재 사법발전위원회 후속 추진단에서요. 대법원 개혁의 실무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추진단이 대법원장 한 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이 사법행정회의에 모두 넘긴다라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히자 이 대법원이 개혁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한 건데요. 김수정 변호사, 이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는 최종적으로 이 추진단의 다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혁의 후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내일 고영한 대법관이 소환되는 날 아니에요? 재판장? 맞죠? 그럼 사법농단 수사는 아까 이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얘기하고 묶어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다뤄보고요. 어제 저희가 다루진 못했는데 각국 경찰들 간의 공조를 담당하는 국제조직이 있잖아요. 인터폴. 네. 인터폴 수장에 한국인이 선출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김종양 현 부총재가 어제 열린 총회에서 강력한 경쟁자였던 러시아 후보를 제치고 신임 총재로 선출됐습니다. 김 총재는 중국 당국에 의해서 부패 혐의로 물러난 멍홍웨이 전 총재의 자녀 임기인 2020년까지 한 2년간 일하게 되고요. 이 한국인이 인터폴 총재에 선출된 건 처음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자랑스럽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축하를 보낸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경찰청과 외교부도 국가적인 쾌거라면서 총재 재임을 통해 한국 경찰이 글로벌 치안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미국은 인터폴의 새로운 총재로 선출된 김종양을 축하한다라고 미 정부를 대표해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재는 법의 지배를 지키고 이 세상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 집행 기관 중 하나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찌감치 김 총재를 공개 지지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경쟁자가 바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프로코프추크 부총재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은 이 프로코프추크가 수장이 되면 잘 읽네요. 그래도 저 정도면. 이 정도는 네. 괜찮습니다. 자, 수장이 되면 이 푸틴 대통령의 정적 탄압에 인터폴이 악용될 여직 우려가 있다라면서 이 당선 저지 운동을 공개적으로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고 반장,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이 된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너무 제가 옛날에 또 전국 대학생 UNA 1등도 하고 해서 너무 잘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자, 한국인 처음으로 국제기구 수장이 된 게요. 한국의 슈바이처,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죠. 들으니까 알겠죠,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공정위 관련한 소식 아주 짧게만 좀 다뤄볼게요. 지금 금호 아시아나 등 기업에 대해서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들어간 건 금호, 하림, 대림, 태광 이렇게 4개의 그룹인데요. 이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공정위는 각 그룹별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에 이 심사 보고서를 송부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태광의 경우는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골프장 등이 만든 김치, 와인을 다른 계열사들이 비싸게 사준 혐의, 또 오너 소유인 한국도서보급이 발행한 이 도서상품권을 계열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명목으로 나눠준 이런 부당한 이익을 안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금호 아시아나는 아시아나, IDT 등 7개 계열사와 자금, 유가증권을 거래하면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은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대림 코퍼레이션 등에 또 일감을 몰아줘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자, 하림은 이 김은국 회장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에 이 지분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탈세 이런 걸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통상 심사 보고서 발송 뒤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4개 그룹에 대한 제재는 내년 초부터 잇따라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 공정위에서요 삼성, SK 등 7개 그룹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들 대기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제재가 본격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제재 본격 착수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다정이 가족 여러분, 낭낭 18세 아시죠? 네, 이 노래.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 이 낭낭한 법정 나이 만 18세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 동의하에 결혼도 할 수 있고요.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고요.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못하는 게 있습니다. 19금 영화 당연히 못 보고 이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는 됐지만 고3 학생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에 혼란을 준다, 선생님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유들로 아직까지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먼저 한국당의 정개특위 간사 정유섭 의원은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엊그제도 보면은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에서 정치적 성향이 너무 드러나가지고 평화통일 수업한다면서 김정일 환영당 신청서를 쓰라고 했어요. 이런 우려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이런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학생들이 끌려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평화통일 수업을 했고, 김정은 환영단 신청서가 적힌 엽서를 나눠줘서 신청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보내온 강의 계획서에 환영단 신청서 같은 건 없었다며 해당 단체에 항의하고 엽서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유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정개특위 진술인으로 참석한 인천대 이준환 교수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유섭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고2가 아니라 중2만 돼도 통제가 불가능한데 그게 되면은 교수나 교사의 생활이 아주 윤택한 그것이 아닐까. 네,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서운 중의가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정말 잘 듣는다면 선생님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환 교수는 교수 사회에도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편향이 있다면 반작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정개특위에 참석한 교수와 전문가들 대부분 18세 선거 연령 하향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2015년에 만 18세로 낮춘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포스터에 고3 고등학생들이 투표하는 사진을 넣어놓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일종의 주권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저 포스터에 등장한 여고생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주연을 맡았던 히로세 스즈입니다. 포스터엔 우리 목소리를 우리 미래에 반영하자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 일본은 2016년 6월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히로세 스즈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6년 6월 19일에 딱 만 18세가 됐다고 합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의 활발한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강지영 아나운서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양반장?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쑥 지나가가지고. 노래는 그냥 정방하는 걸로. 예.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치보이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아침에 서울이 영하권이었잖아요. 되게 추웠어요. 네, 내일은 더 춥답니다. 올 들어 제일 춥고요. 건강관리 조심하고 토요일에는 첫눈이 올 수도 있다는데 서울에. 국장 건강 정말 유의하십시오. 기분이 안 좋지. 근데 아직 반장들은 여자친구는 없으니까 걱정은 안 되지만 토요일에 눈이 올 수도 있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